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비서관 윗선은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여권에서는 즉각 윗선인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건 피해자 격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배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이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혁신안 관철을 위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줄 것을 지도부에 요청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혁신위는 예정대로 지도부와 중진 희생 요구를 공식 의결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대장동 첫 판결입니다.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잠시 뒤 열립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판결인데요.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대로 총선 치를까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 가는데 어떻게 이대로 총선을 치르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이 대표 거취와 관련해 당에서 결단해야 할 건 결단해야 한다.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외교 전설 타계입니다. 국제 외교 무대의 전설로 꼽히는 헨리 키신저 박사가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키신저는 1960년에서 70년대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으로 일하면서 미중 수교의 토대를 닦고 구소련과 대탕트를 조성하는가 하면 베트남전 휴전협정을 끌어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은 스님의 메모입니다. 안성 칠장사의 화재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스님은 검시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조계종도 스님 스스로의 선택으로 분신했다고 밝혔지만 수사당국과 국정원은 테러 등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거예요? 그 김영환 전달은 6억 전달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항소심을 통해서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피고 측의 정당한 항변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오늘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 곳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민주당에게 총선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오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 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 자금과 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은요. 이 대표가 연루된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첫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검찰은 수수한 자금이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그 경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이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라서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불법 자금 수사로도 이어질 사안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여야 모두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사람 이재명 대표겠죠. 과거 이 대표는 김용 전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이라면서 이 김 전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김 전 부원장을 언급했던 이 대표의 과거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자, 오늘 재판의 핵심은 김용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그 여부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2021년 4월에서 8월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입금 내역 등 물증이 없기 때문에 돈을 전달했다는 유 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신뢰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에 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간 김용 전 부원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자료라고 하죠. 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20대 대통령 경선을 위해 비밀리에 선거 조직을 구축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파일 1,385개를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파일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김 전 부원장과 실무 조직원들이 이 대표의 경선을 준비하면서 공유했던 내용들로 17개 광역별로 전국 공조직 구성, 256개 지역위별 핵심 거점을 마련하고 60개 분야 직능 조직 구축 등의 이 선거 조직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가 그동안 캠프 경선 조직이 자발적으로 운영돼서 선거 비용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를 펴온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을 반박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의 주장처럼 이제 선거 조직이 다 자발적으로 됐다. 이게 맞다면 왜 굳이 선거 조직이 구축되고 또 운영되는 상황을 김 전 부원장이 보고받았느냐?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네, 또 검찰은요, 이 관련 문건에서 등장하는 비용 부담 또는 그 대여료, 장소 대여료 등을 이제 그런 문구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데요. 문건에는 이 수도권 모임은 캠프회사에서 비용 부담이 없었지만 장소 대여료를 중앙에서 내지 않아서 많은 부담이었다라는 등의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이 김 전 부원장이 이 선거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필요했던 그런 배경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김 전 부원장 측은 해당 파일에 대해서 조직 현황을 보고받은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련해 이 대표와 김 전 부지사의 지난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 선전, 마타도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등등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정말 무도한 정치 검찰의 조작 행위와 그다음에 일련의 이러한 그 정치 탄압 그 결과들이 조만간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에 검찰 수사는 즉각 이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 전 본부장이 전달했다는 돈이 이 대표의 경선 자금이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데다 이재명 대선 자금 428억 원 약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은 물론이고요.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정치 탄압론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 8천만 원, 추징금 7억 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론 낼지 이제 잠시 뒤면 나올 겁니다. 저희가 혹시 방송 시간 안에 속보로 들어온다면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판결 결과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죠. 네, 검찰 기소 후에 무려 3년 10개월 만에 나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결과 법원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핵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했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법정 구속은 안 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1심 단계지만 어쨌든 유죄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송 전 시장은 이미 임기 다 마쳤습니다. 황운하 의원도 국회의원 임기 내년 5월이면 끝납니다. 네, 이게 이제 2020년 1월 검찰 기소 이후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면서 피고인들은 어찌 보면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다 누린 셈이 됐는데요. 2018년 이 지방선거에서 연고도 없는 울산에 출마해 당선된 이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이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황 의원도 이미 4년의 임기 중 이 3년 6개월을 채운 상황인데 만약 항소심에 이제 상고심까지 갈 가능성이 이제 큰 만큼 이 확정 판결 전에 의원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황운하 의원 어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니까 눈을 크게 뜨고서 허공을 바라봤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황운하 의원이 그간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징역 3년형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의 질타가 이어지는 동안 황 의원은 다소 상기된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다고 하고요. 선고가 끝난 뒤에는 법정을 나서면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또 송 전 시장도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말하며 이 재판부가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심 재판 이후에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를 통해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모의했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하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또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인데 이러한 피고 측의 정당한 항변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이루어질 것으로 역시 확신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요,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이 하명 수사뿐만이 아니고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하 직원들을 강제로 전보시키고 이런 혐의로 또 직권남용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핵심 피고인들 이처럼 여전히 이제 무죄를 주장하지만요, 당시 피해 당사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대표, 당시 그러니까 울산시장이었습니다. 이 배후까지 밝혀야 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요, 어제 법원의 1심 판결 직후에 이제는 배후와 몸통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어제 1심 재판부 판단의 골자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명 수사를 한 혐의와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이 송철호 후보의 청탁을 받아서 하급자에게 당시 이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켰다는 것, 그리고 백원우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요, 송철호 후보 등의 청탁으로 이 불법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송철호 전 시장과 30년 직이라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또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이를 몰랐을 리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심입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도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직위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이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늘 김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배후 몸통을 찾아내어 발본색원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해야 마땅합니다. 이 모든 진행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직위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공교롭게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요, 오늘 오전에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또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어제 1심 판결과 관련해서 본인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김기현 대표를 향해 어제 재판에서도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두세 번을 더 받아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본인을 거론한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조직적 개입 의혹을 이야기하는 건 본인을 좀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임 전 실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무슨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가 드러났다. 너무 본인을 좀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송철호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아주 그 막역한 관계, 친구 사이. 뭐 이게 이제 작동한 거냐 이런 그 의혹이 나왔었잖아요. 글쎄요, 그 뭐 까마귀 날았다고 배 떨어진 거를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실제로 배판 과정은 기획이나 공모 과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거든요. 네네. 2심하고 대법원이 남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며 선을 긋고는 있지만요. 정치권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하명 수사 및 후보자 배후 매수 의혹으로 이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게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가 있었는데요. 관련해 서울고검 관계자는 어제 법원의 1심 판결 뒤에 1심 결과와 공판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현재 서울고검은 지난 2021년 4월 국민의힘이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이 불기소에 불복해서 항고한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조계 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재수사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후보자 매수 의혹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송철호의 단독 공천을 위해 당내 경쟁 후보자에게 출마를 포기할 경우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1심 판결 이후 여권의 공세도 거센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여권에서는요, 이 문 전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 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들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건의 공소장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고 대통령 비서실 8개 조직이 송철호 당선에 동원됐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8개 조직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최정점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1심 심판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선거 테러 범죄의 최정점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 핵심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병호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하명 수사라고 하면 그 하명의 몸통은 누구인가? 문 전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지난해죠. 이 황운하 의원을 향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지적을 했다가 황 의원에게 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권성동 의원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즉, 황 의원에겐 훼손할 명예가 없다면서 자기 손으로 망쳐서 사라진 공직자의 명예를 어떻게 타인이 훼손할 수 있겠느냐. 따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양산으로 가시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35차례나 언급됐다고 하죠. 네, 이렇게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커지는 데에는 이제 저희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문 전 대통령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끈끈한 인연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거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일하게 형이라고 호칭한 사람 저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처지이지만 청와대에 뻔질나게 드나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된다는 자신감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반드시 당선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거운동원 등록을 했거든. 저도 정말 울산에서 반상권 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도울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선만 시켜주신다면 뭐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당시 핵심 관련자들의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1심이 대부분 이제 실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저희 기자들이 지금 보도해 드린 것처럼 일제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몸통 아니냐, 문 전 대통령 수사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수사 필요성이라든지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발견된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메모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메모에 보면 이제 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 전화가 결국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 직접 송철호 그 변호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좀 미안해서 뭐 대신 전화했다 이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울산에서 여러 번 떨어졌어요. 뭐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뭐 시장 선거에도 나갔다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정치를 거의 접기로 작정을 하고 본인의 고향인 부산으로 가 있었는데 그걸 다시 울산에 와서 정치를 하도록 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유일하게 형이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꼭 당선시켜야 된다 뭐 이랬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과 증거들 정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2020년 1월에 사실은 저 부분에 관해서 계속 수사를 하는 와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거의 공중분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사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가 돼 버렸거든요. 그때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부 무죄가 나온 것도 이 수사가 다 끝까지 파헤쳐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중간에 기소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무죄가 나왔다고 보고 만약에 정말 보완 수사를 한다면 그 충분히 저는 유죄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기소하고 나서는 당시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씨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씨가 그걸 수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도 15명 기소한 중에 지금 12명이 유죄가 나왔거든요. 이것만 보면 그 당시 수사가 좀 미완의 수사였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재수사를 해야 하면 충분히 저는 뭐 유죄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 이제 수사 검사들이 기소를 주장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당시 서울지검장이 결재를 갖다 계속 미루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사건을 대검 간부회의인가요? 거기에 이제 회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기소를 결정했다. 이런 내용도 그렇게 저희가 해서 보고 왔습니다. 한꺼번에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수사에 이제 미진함이 있다 이런 거는 법조계 안팎에서 계속 지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1심 판결만을 두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정치 공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관련자들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맞고요. 그 관련해서 1심 판결인 것도 또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 과정에서 다퉈볼 또 기회가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유죄 선고를 받은 당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지극히 또 정상적인 수사였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항소심 대법원 과정까지도 우리가 지켜봐야지 이 결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1심 판결을 놓고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에서의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 정치권 잠시 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서 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한 상황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이제 보고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현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두 검사는요, 먼저 이재명 대표 수사를 이끌다 비위 의혹으로 인사 조치된 이정석 검사와 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중성 검사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에 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막판 철회 전략에 밀려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안을 철회하고 다시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는 그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맞서긴 했지만 결국 국회의사국이 이 탄핵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재발의가 가능해진 겁니다. 저희도 몇 번 전해드린 대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하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앞서서 탄핵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며 오늘과 내일 양일간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 예정된 본회의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민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간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다. 이미 열리기로 확정되어 있는 본회의니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입니다. 애초부터 예산안 처리를 전제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문 조항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합니다. 민주당 이렇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탄핵안 밀어붙이겠다. 의지는 강한데 막상 준비는 좀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탄핵안을 하루 만에 또 처리했다가 다시 제출하는 그런 총극이 벌어진 겁니다. 네, 민주당은 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28일이죠.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 만인 29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또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유는 좀 황당합니다. 민주당이 168명 공동 발의로 제출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의 첫 줄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거해서 탄핵을 소추한다 이렇게 적시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을, 그러니까 검사가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인데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왜 이런 실수가 있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같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안 문구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기 혹은 베껴 쓰기를 하다가 실수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요. 오늘과 내일 예정된 이 본회의는 여야가 이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합의를 했던 것이라면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수년하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전주의 원내 대변인은요. 예산안도 처리가 안 됐는데 본회의가 이틀 연속 열리는 것은 명분도 근거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 총선을 겨냥한 정쟁 유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도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짬짬이해서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고 했는데요. 국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입니다. 산적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제쳐두고 표적 탄핵에 나서야 될 만큼 피소추자들에게 중대한 위법이 있습니까? 상습 탄핵 전문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진즉 폐기되었어야 마땅한 탄핵안을 다시 들고 와서 국회의장과 짬짬이하여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또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과 내일 의원총회가 수시로 소집될 예정이라면서 전원 국회 내에 대기해주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참석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여당 의원들한테 이제 비상대기령이 내려진 건데요. 탄핵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목표로 읽힙니다. 오늘 오전에도요. 비상의원총회 진행됐고요. 1시 30분부터 이제 지금 곧 열리겠습니다. 다시 의총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서 3선 이상 중진들이 참석한 비공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민주당 탄핵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서 오전 11시에는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또 했고요. 1시 반부터 또 최종 의총을 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부에서는 연좌 농성과 철야 농성 등 규탄 대회와 함께 국회의장실 및 의장 공관 점거 이런 물리적인 저지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줄 경우에 의장실 점거뿐 아니라 농담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김 의장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방안까지 언급이 됐을 정도로 그렇게 강경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과 관련한 이 여야 합의문의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그런 조건이 없었다면서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문제가 없이 열린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 국민의힘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간 점거 같은 초강경 그 대응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다.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역시 1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인데요. 오늘 나온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도 정말 분노스러운 일이지만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 이 국회 운영에 대해서 저는 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주의 정신을 깨트리는 국회의장의 이 의회 폭거에 대해서도 국민적 분노를 담아서 강력하게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남자로서 의장실 점거 관련한 뭐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했고요. 그래서 검토한 이후에 방향을 정했고 그 방향대로 할 겁니다. 이 본회의가 무슨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잡힌 본회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이미 양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일정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장성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하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실 점거는 무장실에서 대응할 문제인데 의장실 점거를 넘어서 의장의 그 본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또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보신 것처럼 여야가 각자의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전우는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몸싸움 국회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물리적 저지 수장까지 쓸 수 있을지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탄핵소추 당사자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강한 반박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동관 위원장은 어제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을 거론하며 야당이 보도 전문 채널 심사가 위법하다는 내용까지 탄핵 사유로 추가했는데 생트집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서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고 있는 야당이 보도 전문 채널 심사가 위법하다는 내용까지 탄핵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생트집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앞서서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검사 2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직접 반박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꼬집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다면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하지 않았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원석 총장과 한동훈 장관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봅니다. 이정섭 차장이 만약에 이재명 수사와 관계 없었어도 탄핵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법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도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탄핵안이 올라오게 이 헌법 시스템이 운용될 것인가?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이해관계 있을 때만 작동한다면 이게 정략적인 것이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보도 전문 채널 심사가 위법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뉴스 TV하고 YTN이라는 보도 전문 채널에 일대 주주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법의 규정을 어겨서면서까지 무리하게 물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막상 어제 방송통신은 그 두 보도 채널의 일대 주주 변경안을 보류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통신위원장은 야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지금 원천적으로 무효가 됐는데 그것까지도 탄핵소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이건 결국 생트집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맞받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성윤 고검장이 책 출판 기념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직격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고검장은요. 지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문 검사다 이런 평 받았고요. 정권이 바뀐 뒤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이제 자천을 당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긴 해도 어쨌든 현직 검사 신분인데 정치인들 사이에 유행어처럼 하고 있는 이 책 출판 기념회까지 열어서 검찰 내부를 향해서 총질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성윤 고검장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인물이고 현직 검사 신분입니다. 지난 28일 본인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 기념회에서 검사 탄핵에 반박한 이원석 총장을 겨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본인보다 내기수 후배인 이원석 총장을 비판하는 게 좀 부담이 느껴지는지 밖에 나와서 후배 비판하는 건 제가 좀 쪼잔해 보이긴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총장이 탄핵하려면 차라리 날 탄핵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나는 탄핵하지 말아주세요로 들리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출판 기념회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고검장의 정치적 권의 배경에 누가 있는지 확연히 드러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추미애 박상기 전 장관이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성윤 고검장이 술을 한 방울도 못 먹는다면서 통상적으로 검사의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모든 면에서 반대다. 그러니 검찰 조직에서 얼마나 미워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추 전 장관은 추천할 기회가 있다면 이성윤 고검장이 검찰총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님께는 이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안이 제출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여당이 수적으로 워낙 밀리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드렸지만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국회의장의 타이어에 펑크를 낸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물리적인 저지 실제로는 어렵겠죠. 저는 의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저지를 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 거는 맞죠. 그러나 총선 지금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저는 오히려 진영 논리로 본다면 그게 훈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해서 수사 들어가고 한다고 해서 총선 못 치를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제 과연 그런 의지를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워낙 압도적인 숫자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민주당 몸싸움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긴 적이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이제 정말 강행 처리 의지가 확고하다면 달리 막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법을 어기는 걸 훈장이라고 한 부분은 어쨌든 그게 훈장일 수는 없겠죠. 아니, 진영 논리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진영에서는 그렇게. 네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죄는 굉장히 또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국회법상 165호 5조 이하에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요. 특히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을 행사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도 하고요. 또 다중의 위력을 행사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중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총선을 얼마 놔두지 않고 또 공천을 받아서 다시 또 내년에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도에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동물국회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을 때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가 돼서 실제 그게 형사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결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안 처리 자체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예정대로 당 주류 희생안 이걸 정식으로 의결을 해서 지도부에 넘겼는데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이 폭탄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네, 먼저 이 국민의힘 혁신위는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그리고 이 친윤계의 내년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앞서 내놓은 공고안에 대해 지도부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한 건데요. 혁신위는
지금까지 국민이 희생했지만 이제는 국민의 힘이 희생으로 보답할 때라면서 이 혁신 조치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 지도부와 또 중진 그리고 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이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여주길 재차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혁신위원회는 11차 회의에서 6호 혁신안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을 했지만 이제는 국민의 힘이 희생으로 보답할 때이다. 혁신 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 그런데 이 발표 기회에서요, 인유한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전격 요구하고 나서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름의 승부수를 또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 위원장은요, 내년 총선에서 서대문 지역을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한다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지도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친윤 핵심 및 지도부가 험지 출마, 청년층 배려 등이 혁신위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혁신안 관철에도 회의적인 시선들이 나오니까 직접 공천관리위원장이 돼서 필요시 친윤 핵심들에 대한 이 공천 배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돼서 주목이 됐는데 이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혁신의 제안을 공광위로 넘겼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 자신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로부터 제안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광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되어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당에서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든 건데요. 인 위원장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도부도 나름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 안에서 이 혁신안 수용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 또 공개적으로 나와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바로 김병민 최고위원인데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더 가열찬 헌신과 쇄신에 대한 주문에 지도부의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고위가 혁신위의 희생 요구안을 수용할 걸 주장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도 어제 한 라디오에서 지도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각각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를 향해서 더 가열찬 혁신과 쇄신에 나서달라는 그 같은 주문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의 실패는 곧 우리 당 지도부의 실패가 될 것이고 혁신위의 성공은 우리 당 지도부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가 혁신위 출범에 혁신의 전권을 주겠다 약속하면서 어렵게 모셔왔던 그 초심처럼 혁신위원회가 더 가열차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응원합니다. 내놓은 혁신안 대다수도 저 개인적으로는 다 공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지도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도부 일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정치 선배들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대의 명분을 위한 또 대를 위한 결정을 해주실 거라 믿고 기대하고 있고요. 여당 지도부와 실세들이 혁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혁신위가 과연
조기 해체 카드를 꺼내 들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지금 분분한데요. 자, 혁신위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인요한 위원장은 오늘 혁신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정된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4일까지인데요. 인 위원장이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기 해체 가능성을 시사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박우진 혁신위원은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고 공관위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좋은 그림이 될 것이다. 그 시점까지가 이 혁신위 활동이 지속되는 날이고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기 예산을 하면 충분히 책임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요. 인 위원장 목소리와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가 오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오늘 마무리할지 뭐 크리스마스 전까지 갈지 그거는 뭐 당과 협의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서 뭐 명령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잘 조화를 해서 가야 됩니다.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고 공관위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 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시점까지 혁신위가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충분히 책임감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른바 이제 준석이 관련 우는 발언 파문 이후에 이제 며칠 동안 공식 일정을 전혀 안 하고 자명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뭐 한 2, 3일 만에 처음으로 지금 공식 회의석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꺼낸 카드가 내년 총선 불출마 그리고 본인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글쎄, 근데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각 지역구 사정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단순히 누구를 불출마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공천관리위원회에 가야 되겠다. 이거는 전 뭐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본인이 굉장한 각오를 한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한테 그 조기 해체 뭐 이런 생각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월요일까지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저때 만약에 지도부에서 반응을 안 보일 경우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조기 해체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배수이진을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은 이제 본인이 사실 뭐 혁신안을 안 받아주면 내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서 혁신안을 관철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또 본인 생각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본인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해달라는 건 너무 좀 단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런 부분은 여권 전체가 진짜 머리를 맞대고 내년 총선 승리에 어떤 방법으로 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 끝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모셔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뭐 혁신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저거는 별로 그렇게 적절한 제안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이제 김기현 지도부에서 저런 제안들을 안 받았을 경우에 또 어떤 폭탄급 발언이 나올지도 모른다 하는 점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또 다른 정치력이 요구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도 안에서부터 지금 경랑이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의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대표적인 예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 상황에서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드는 것이 당연한데 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지적은 처음이 아니죠. 이 이낙연계 싱크탱크 포럼에 참석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한 지 이틀 만에 재차 이 사법 리스크 문제를 부각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그런 회복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태에 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말이 나옴직한데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침묵이죠.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의원들이 왜 입을 닫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천 문제라든가 또는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 것도 있을 테고요.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겠죠. 그런 방법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는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거취까지 언급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 등을 압박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는 소위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행태와 방식이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이고 폭력적인데 당원 게시판만이라도 폭력적인 용어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자제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의 녹취가 나가는 동안 여기 저 패널들하고 저희가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거 이낙연 대표로서는 굉장히 센 발언이다. 지금 이겁니다. 평소에 그의 언행에 비춰보면요. 이 전 대표는 그제 참석한 행사에서 이 신당 창당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부인도 긍정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도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그런 발언 또 나왔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평소 발언이 진중하고 또 필요하면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으로도 정평이 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 전 대표가 그제 이낙연계 싱크탱크 포럼에서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제3지대 정치 세력에 대해서 그분들과 상의하진 않았지만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고 말을 해서 사실상 신당 창당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신당 창당 계획을 물으니까 말해야 할 때는 하겠다 이러면서 또 한 번 여지를 남겼는데 그것도 들어보시죠. 신당 창당 이런 거 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일까 예. 하는 것은 늘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개인보다는 당보다는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해야 할 때는 말할게요. 이렇게 정치권이 신당 창당설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서요.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 중에 또 하나 눈길을 모은 게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따로 만났다는 겁니다. 과연 그 배경이 뭔지 이걸 두고서 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근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행보들을 돌아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에 당연히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최근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태섭 전 의원 등 이 제3 그 신당을 추진하는 인사들과 이제 두루 접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신당설의 주인공인 이낙연 전 대표까지 김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신당설에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된 건데요.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의 사무실은요, 이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합니다. 9층과 15층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표가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독대했다고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난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 신당 창당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다면서 이 만난다는 것으로 뉴스거리가 될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들어서 잇따라서 작심 발언을 하고 나선 배경, 과연 그건 뭘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대선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는 1년 동안 이 미국 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강연 정도를 진행했을 뿐 당내 상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내 민주주의를 직격한 이후에 그제 공개 포럼과 오늘 라디오 인터뷰 등 연달아서 당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총선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승산이 없다는 절박함에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게 가까운 인물들의 전언입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발언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몰아넣고 있다는 취지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유 전 사무총장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지 않아도 어제 어느 행사장에서 잠깐 봤어요. 원래 사람이 상당히 신중하고 예. 좀 소위 온건한 사람이거든요. 예. 언제고. 근데 이번에 저렇게 세게 하길래 제가 어제 뭐 한판 뜨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진지하게 저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랬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또 일리가 있는 얘기죠. 사당화가 저렇게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로 당을 완전 사당화로 몰고 가니까 그럼 뭐 김부겸 전 총리도 그 인터뷰 한번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한마디 했고 여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설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창당을 이어질지 이거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과거 이 전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분당될 때 그리고 국민의당이 분당될 때도 민주당에 잔류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명계 인사들도 대체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 이것도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는 그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당 창당이 쉽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고 예. 또 민주당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 아닙니까? 예. 또 그 민주당을 대표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서셨던 분인데 민주당을 깨고 새로운 정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당에 남아서 또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예. 백신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행보를 보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 역시 편치는 않겠죠. 네, 어쨌든 뭐 사법 리스크 같은 그 이재명 대표의 아픈 부분들을 직격한 발언을 이제 쏟아내고 있긴 한데 이 대표 아직까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이 전 대표의 비판 발언이 나왔을 때도 입장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이 지금 오늘 대표님 등을 겨냥해서 민주당을 좀 작진 비판했는데 좀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님이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병 문제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제도화하면 이제 개인들의 부담도 줄이고 또 간병인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 걸까요? 대신 친명계 의원들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당의 원로로서 계파 갈등을 잠재울 책임이 있는 이 전 대표가 도리어 비명계 세력화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 당 분열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 김영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지적한 사법 리스크는 검찰권이 남용됐기 때문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대로요.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한 것은 결단해야 한다.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질문에 답하는 그런 내용이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마치 이제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기 충분합니다. 이게 지금 신당 창당사라고 맞불려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저런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재판 리스크, 재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어제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위기가 고조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뭔가 역할할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이 신당 창당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 그 이제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의 지지율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대세지만, 자,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지지율이라는 것은 앞으로 재판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그 1심 선고에서 이게 1심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지율은 늘 변동되는 거니까 아마 그때에 대비하고 있지 뭐 그런 차원에서 신당 얘기도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미국에서 입국하신 이후에는 한동안 좀 조용한 행보를 보여주시긴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굉장히 발언이 강해지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신다고 해서 바로 신당 창당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당내 어른이시고 또 당내에서 또 입지가 굉장히 있으신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당내의 어떤 이런 분열보다는 통합을 위해서 본인의 역할을 해주실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기대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세가 3,500만 원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예비 신랑으로 알려졌던 전천조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검찰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전청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검찰 수사 결과 전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총 27명으로 이 피해 금액은 30억 7,800만 원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검찰에 송치되던 당시 전청조 씨의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 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피해자에게 잠시만요.
특히 전 씨가 이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 중에 하나였던 곳이 있죠. 바로 서울 소재 이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른바 시그니엘이라 불리는 그런 곳인데 그 실체가 또 밝혀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전청조 씨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자기가 P그룹의 숨겨진 후계자라거나 또 나스닥 상장사인 N사의 대주주라거나 이런 사칭을 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서울 소재 고급 아파트인 시그니엘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현혹을 한 걸로 조사가 됐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 씨는 월세가 무려 3,500만 원에 달하는 이 시그니엘을 3개월간 단기 임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도 이 실제 해당 건물의 부동산 중개소들과 좀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이곳을 단기 임대하는 최소 기간이 3개월부터라고 합니다. 즉 전 씨는 이 최소 기간의 임대를 통해서 남현희 씨와 함께 머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청조 씨가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또 다른 수법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전청조 씨는 일명 이 슈퍼카를 여러 대를 빌려서 피해자들을 태워주기도 하고 본인이 숨겨진 후계자라고 속인 P그룹의 5성급 호텔 VIP룸과 펜트하우스로 피해자들을 초대를 해서 일명 투어를 시켜주면서 이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또 헤어질 때에는 수백만 원 하는 최고급 와인과 명품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전 씨는 경호원 4-5명을 대동하면서 다니던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 씨는 이들 경호원들에게 1인당 1,500만 원의 월급을 주고 상시 대동한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관련해 전청조 씨 피해자의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해서 같이 움직이자고 하길래 주차장으로 갔어요. 경호원이 를 타고 왔고 저희 집 앞에 데려다 줬어요. 를 타고 에 살고 경호원이 있고 과연 안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요, 이 경호원들 중에서 이 경호팀장으로 있었던 A씨가 있습니다. 이 A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를 적용해서 나란히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이 전 씨의 경호팀장 A씨도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는데요. A씨는 그간 자신도 이 전 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수사 결과 이 경호팀장이 전 씨에게 차명 계좌를 빌려주면서 이 사기 자금 21억 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또 피해 금액 가운데 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 전청조 씨의 슈퍼카부터 시그니엘 명의가 모두 이 경호팀장 A씨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범죄의 핵심 역할을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A씨가 전 씨가 들고 다닌 일명 블랙카드의 실제 주인인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카드도 가짜였다고 합니다. A씨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입비 1,000만 원인 블랙카드로 보이게 래핑을 해서 전 씨에게 전달을 했고 전 씨는 이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남현희 씨와 함께 사용하면서 재벌 2세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올 2월부터 11월까지 백화점 등에서 총 1억 4천여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의 과거 발언도 잠시 듣고 오시죠. 그 벤틀리는 현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네. 드링크로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그러면 그 현금은 어느 피해자한테 나온 거예요? 저랑 연락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누군지 특정이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어요.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너무 무섭다고.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고 네, 피해자들은 이 전 씨와 결혼 계획을 밝혔던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의 학부모들이거나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서 모집한 수강생 등이라고 합니다. 그중 90% 이상이 20, 30대 사회초년생으로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의 약점을 악용해서 미래 대비 자금 거의 전부를 빼앗았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로는요, 전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성별, 그러니까 남녀의 이 성별까지 바꾸는 치열함을 보였다. 이게 검찰의 수사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주민등록증인데요. 전 씨는 주민번호 이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다니거나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할 때는 본인이 20대 여성 행세를 하면서 임신과 결혼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서 챙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공문서 사무소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 씨의 공범 의혹을 받는 이 남현희 씨에 대한 그 수사는요, 경찰 수사는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K트롯 세계로입니다.
가수 이명웅 씨의 인기가 미국에서도 통했다고 합니다. 네, 가수 이명웅 씨의 신곡 두 어 다이가 이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105위에 오르면서 6회 연속 차트에 올라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신곡은요, 이명웅 씨의 자작곡인데요. 인생이라는 이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돼 후회 없는 나날을 보내자는 그런 열정을 담은 곡입니다. 특히 뮤직비디오에서는요, 이명웅 씨가 이 우주인 컨셉으로 등장을 해서 강렬한 비트와 함께 중독성 강한 포인트 안무를 보여줘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한편 임영웅 씨가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오른 건 이번 곡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또 다른 자작곡인 모래 알갱이 역시 빌보드의 글로벌 차트에 총 11주나 오르는 기록을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임영웅 씨의 두 자작곡은요, 최근 유튜브 주간 인기 뮤비에 2위와 3위를 동시석권해서 눈길도 끌었는데 두 곡의 뮤직비디오 감상해 보시죠.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후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 맘에 네, 이명웅 씨는 현재 데뷔 후 첫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혀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제2의 이명웅이 일본에서 탄생할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네, 저희 TV조선 예능 프로그램인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일본 진출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명웅 씨는 미스터트롯을 통해 무명 시절을 거쳐 최고의 스타로 거듭나는 감동의 서사를 보여주면서 이 트로트계 정상에 올랐죠. 과거 영상도 잠깐 보고 오시죠.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우는데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고. 영광의 1위는 임영웅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엄마 혼자 남겨두고 미안하다고 선물 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TV조선은 한국에서 방영된 이 미스터 트롯의 일본 방영과 또 일본식으로 리메이크하는 것 두 가지 모두를 진행 중인데요. 관계자 멘트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의 엔가류의 가수는 조용필과 개은수 이런 사람이었대요. 이걸 보니 완전히 다르다. 그 공연장에서 막 아줌마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고무적인데, 이게 이 엔가가 이런 식으로 팬들이 형성되고 이런 아이돌 시스템 형태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자기들 기대가 크다. 세 번째는요, 100대 사진 올랐다입니다. 정말 전 국민의 귀염둥이입니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얼굴이 보입니다. 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3년 올해 100대 사진에 국내 사진으로는 유일하게 푸바오 쌍둥이의 탄생 장면이 꼽혀서 화제입니다. 해당 사진은 지난 7월 7일 새벽 엄마 판다 아이바오가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바오를 출산한 직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타임지는 이 사진에 대해서 엄마 아이바오와 국내에서 처음 태어난 암컷 쌍둥이 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국내 최초로 태어난 쌍둥이 아기 판다의 모습과 엄마 아이바오의 모성애가 느껴지는 장면이어서 국내 언론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에도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버랜드 측에서는 전 세계인에게 생명의 신비감과 함께 희망과 감동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쌍둥이 판다들의 최근 근황도 또 전해졌죠. 그렇죠. 두 판다는 태어날 당시 각각 180g, 140g이었던 몸무게가 현재는 8kg 이상으로 늘면서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 이 먹는 방식도 젖병에서 그릇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릇에 먹이는 건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 잘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육사가 전했고요. 또 엄마 아이바오와 합사한 후에는 걸음마까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폭풍 성장한 이 판다들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잘 먹을 거면서 잘 먹을 거면서 그렇지 좋지 잘하고 있어 그래 젖병을 먹나 이걸로 먹으면 똑같잖아 맛있지? 잘할 수가 아이고 잘했어요 We're gonna dive inside the jelly. And through the yellow orange sky, nasty. And through the black. 이 장난꾸러기들 어떻게 받아주나요? 이 장난꾸러기들 거기 봐요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